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점심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청교도혁명의 의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자, 요거 그 서계 강독을 이제 하기 전에 이게 좀 약간 문장이 좀 남잡하거든요. 그래서 서강이나 뭐 이런 그 자료나 이런 것들 좀 정리해보고 한번 읽어보기도 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청교도혁명의 의의를 심화규제의 내용에서 좀 정리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이제 절대주의와 전제정치에 대한 비판적, 비판적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항의했다. 그래서 이게 명예혁명까지 이제 계승되고요. 자,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혁명의 주도 세력이 시민계층이 아니라 큰 변화가 없었고, 왜냐하면 대부분 젠틀 계층이죠. 전체적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법의 지배에 연결된 절대적 소유권제 확립, 영국은행을 통한 재정적 문제. 자, 영국은행은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전에도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 몇 번 얘기했지만 대개 보면 이제 그 젠틀 계층들이 그런 뭐냐면 프랑스의 부르주아 귀족처럼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자기 귀족과 이 젠틀 계층이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급 투쟁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귀족들과 젠틀 계층들이 되게 동질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계급혁명이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기 귀족이던 말보다는 상인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예, 상인과 젠틀 계층들이 이제 대부분은 서로 이렇게 호환이 가능한 계층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는 근대사회 발전의 바탕이 된 사회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다양하게 전개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뒤에 읽겠지만 수평파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치, 사회경제적 측면, 그다음 사상적 측면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좀 주의할 것은 이제 예전에는 그 청교도혁명을 사회경제사학이나 마르크스 주의에는 그 시민혁명, 계급혁명으로 봤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천해돼. 계급혁명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젠티라든지 거기 이제 상인들, 거의 대부분 동질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젠티 안에서도 완강파, 그다음에 그 비해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래서 이거는 계급혁명보다는 어떤 자신의 어떤 소신, 신앙적인 어떤 선택, 이런 것들과 연결됐다. 정치적 소신이라든지 어떤 신앙적인 선택과 연결돼서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양사 계도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혁명 당시에는 그 청교도 혁명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의인을 두지 않고 되게 보면 이제 이 청교도 혁명을 내란, 대반란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큰오해에 대한 그 부정적 평가 때문에요. 큰오해 이제 청교도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거의 말아드셨죠. 이분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에게 너무 피곤하게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이제 좋은 평가가 없었어.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청교도 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명하기 시작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경제학자들이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청교도 혁명을 어, 프랑스 혁명과 동일한 시민혁명, 계급혁명을 받고 그들 이렇게 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렇게 추천했지만 나중에 철회하게 되죠. 왜냐하면 혁명을 담당한 사회계층이 젠틀이었고 그리 왕당파, 우회파 갈려졌다는 사실이 움직일 수 없는 실증적 연구로 밝혀졌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어떤 신념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면 그 청교도의 의의가 뭘까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의의는 뭐냐? 자, 표도 시대 이래 사회적, 경제적 지주계층의 지주계급을 잠식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온 젠티층을 중추하여 절대 완정의 전제조치를 타도하고 의회를 중심한 영국 고의 정통적인 행정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확립하는 혁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건 아까 지금 얘기한 정치적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내려서 그 청교도 혁명의 한계가 있어요. 아까 이제 청교도 혁명은 프랑스 대혁명이 비교해 볼 때 계급 혁명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사회경제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계급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소신에 따라 그 왕당파와 우회파로 나눠졌죠. 계층에 상관없이. 네. 자, 그 한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큰 그 뭐냐면 안목을 볼 때 봉건제도 자본주의 이해하는 큰 안목을 볼 때 자본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청교도혁명이 끝나고 이제 뒤에 좀 명예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이제 만들어지냐면 영국은행들이 만들어져. 이 영국은행은 상당히 이제 영국 자본주의 사상 발전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 정부의 재정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소유권 같은 것들 확립합니다. 그 예전 봉건적 소유권이 아니라 그 근대적 자본주의적 소유권, 절대적 소유권들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 청교도 혁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의회파의 중심이 된 젠틀이나 부르주아는 근대사회 발전을 지향한 진보적 세력이고 계층이었다. 자, 이런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청교도혁명, 프랑스 혁명 같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시민본적 혁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처럼 계급혁명, 시민혁명 딱 부러질 수는 없지만 넓게 해석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건 뭐 하나의 주관적 견해고요. 자, 이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 이행이란 기남을 볼 때 청교도혁명은 자본주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그 전개하는 과정에서 수평파들이 주장했던 거 있죠. 보통선거라든지, 그 다음에 가세 합리화, 이런 것들은 지금 볼 때는 당연한 소리인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가격화가 급진적이었어요. 그렇지만 긴 안목 볼 때는 나중에 이제 어떤 민주주의 사상의 어떤 바탕이 됐던 거죠. 자, 이 내용을 볼게요. 자, 또 하나의 그 주목할 점은 혁명 기간 중에 당시로서는 가격하고 급진적이었으나 근대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된 사회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심차고 다양하게 접근됐다는 사실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뭐 밀턴의 뭐 이런 내용은 건너뛰고 수평판 볼게요. 자, 수평판 그들의 정치 강령으로 제시된 인민협정. 이 인민협정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앞에 제가 이제 그 표로 그 수평판을 좀 정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수평파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있죠. 보통선거권을 포함한 그런 것들, 의회 경련 선거라든지 이런 등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인민협정이 있어요. 예. 인민협정은 1648년에 1648년에 그 뭐냐면 독립파가 주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의회에 제출됐으나 임명정 입법 단계에서 이루지 못했다는 거. 그렇지만 청교도 혁명 때 이 수평파가 제시한 정치 개혁안이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에 이제 보시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가격한 내용도 있어요. 뭐 보통선거, 의회 정기적 소집, 가세항량, 법의 평등한 공정 운영 등 그 이런 그 가격하고 급진적인 내 있었지만 다들 이제 후대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실현됐던 것이죠. 예. 그 인민협정, 수평파 인민협정 내용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정국부 넘어갈게요. 자, 왕정국부는 이제 예전에 스튜어트 왕조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스튜어트 왕조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때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이렇게 해서 연달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왕정복구가 했던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영국 국민이 큰오의 독재 정치 싫어했어. 그막 통제하고 그룹주의만 강요하고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했어 얘네들이. 예. 그래갖고 그 이제 사후에 왕정 복구를 희망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찰스 2세가 복구를 하죠. 이 찰스 2세는 찰스 1세 아들이고 한동안에 프랑스에 있었어요. 프랑스. 원래 이제 스튜어트 가문 자체가 카톨릭을 믿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프랑스에 찰스 2세가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카톨릭 신자였어요. 영국 국교회 신자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쫓겨나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카톨릭 신자는 숨겼어. 그렇지만 이 찰스 2세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또 카톨릭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전제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뭐냐면 이런 친카톨릭 정책을 많이 피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국교도인이었고, 근데 카톨릭하고 좀 친했긴 했지만, 그 카톨릭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진 않았거든요. 예, 영국 고파교회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식이었죠. 자, 근데 얘는 찰스 2세하고 제임스 2세는 그냥 까놓고 이제 뭐냐면 카톨릭 정책을 해요. 다만 찰스 2세는 좀 약간 조심해갖고 의회 눈치를 보는 반면에 제임스 2세는 아예 대놓고 하죠. 예. 결국 대놓고 했다가 쫓겨나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 찰스 2세 이제 전반적인 정치는 전제 정치 강화. 이 전제 정치 강화인데 뭘 통해서? 이 카톨릭을 통해서, 카톨릭의 회복을 통해서 전제 정치를 가려고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의회와 권력을 분산해서 나름대로 왕권을 확립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찰스 2세는 처음 10년간은 조심스럽게 통치했다. 자, 그 당시 의회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 왕당파들이 차지했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때 왕당파는 그 왕에게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왕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야. 네. 다만 이들은 또 카톨릭은 아니고 영국 국교회죠. 영국 국교회. 그때 이제 영국 국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음, 영국 국교도 여러 파도 있다고 그 안에 청교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청교도는 아니고 주로 이제 뭐냐면 정파, 중간파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청교도는 그 당시에는 거의 의회에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인기가 이제 없어졌어. 인기가 너무 이제 큰 오해 때문에 그 청교도 인기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클레란드 법을 이제 공포했는데 그래서 1년에 법으로 비국교도에 제약을 감했다. 자, 이 비국교도라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카톨릭,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교도. 신교도는 형식상 지금 그 남아있긴 했지만 영국에 나중에 독립했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그냥 소급해서 이제 비국교도라고 이제 범죄에 넣어요. 그러면 이 크레난드 법이 뭐냐? 크레난드 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 크레난드는 사람 이름이에요. 음. 크레난드라는 사람이 공포한 법이야. 네. 그 왕이 이제 뭐냐면 허락을 받고 그래갖고 이제 그 누이시면 찰스 2세 찰스 2세 측근자인 크레난드 지도에 따라서 크레난드 법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뭐냐면 누굴 탄압하냐? 아, 요 천주교들 아니, 천주교는 아니죠. 그 신교들 탄압해. 청교도들. 그래서 청교도를 이제 탄압을 하는 네. 이 클랜드 법이 그한 가지 법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년의 법이죠. 예. 그러니까 클랜드가 만든 1년의 법을 통해서 뭐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가 이제 어, 청교를 탄압하는데 여러 법이 있어요. 잉글랜드 국교의 신자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법인령이라는 그것들을 공표했고 그다음 정부의 승인 없이 5명 이상의 집회를 금한다는 비밀 집회 금지령. 예.
프로테스탄트 목회자가 자신의 심무했던 근무했던 지역에서 5마일 내로 접근하지 못하는 5마일령. 그래서 대개 보면 청교도를 탄압하게 만든 법이에요. 예. 그건 이제 또 그 당시 좀 지지를 받았던 게 뭐냐면 예전에 코난에 대한 어떤 별로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또 찰스 2세도 또 한번 그 찰스 2세가 이제 억울하게 이제 코난 때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약간 보수적 반동적인 법이에요. 예. 자, 하여튼 그 일련의 법들은 크리스천 법이다. 천주교를 아니, 카톨릭을 탄압 아니 카톨릭이 아니라 그 신교들 탄압하게 한 그래서 이런 법들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크리스천 법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일련의 법을 통해서 비국교도의 어떤 제약을 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법들은 좀 엄격하게 실시되지 않았지만 또 좀 이따가 심사령을 공표해요. 심사령. 자, 이 심사령은 앞에 이제 클레멘트 법 같은 경우에는 왕이 이제 공표를 했잖아요. 예, 왕의 친령을 통해서 공표를 했던 법인데 요거는 심사령은 의회가 공표한 거야. 자, 이 심사령을 제대하려면 그 앞에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약간 좀 잘못됐어. 네. 원래 그 배경이 나오고 나서 그 내용이 심사령이 나와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심사령 배경 뒤에 있어요. 여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심사령과 관련된 내용이죠. 배경을 보면 자, 그 찰스 2세가 이제 왕위가 어느 튼튼해지자 도보 미력으로 프랑스와 루이 14세 손을 잡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 도보 미력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영국과 네덜란드 제3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찰스 2세와 루이 14세가 1670년에 비밀 조약을 맺었어. 이게 도보 미약이야. 그래서 그 도보 미약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프랑스가 그 돈을 주겠다 잉글랜드에.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네덜란드 전비를 사용해라. 대신에 너네들은 영국의 카톨릭을 고도 그 카톨릭을 다시 부흥하고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줘라. 뭐 이런 내용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도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비교도의 자유까지 확대시키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제 신교도까지 이제 확대시켜야 좀 형평성이 많잖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프랑스의 미학은 이보다 앞서 네덜란드의 전쟁에서 영국이 했던 뉴 암스테르담의 소유를 보장한 것이었으나 의회 국민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도보 미학을 통해서 3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 당시에요. 예, 맺어진 비밀 조약인데 그럴 때 자금도 없고 보조금도 없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그 2차 네덜란드 전쟁 때 획득했던 뉴 암스테르담을 그 당시 네덜란드 받았죠. 그걸 이제 좀 확실히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는데 이 도보 미학이 근데 이 의회나 국민들이 하향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야? 카톨릭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 어, 더 나아가서 비국교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청교도까지 다 이런 것까지 자유를 확대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 목적이 이제 카톨릭의 어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반발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카톨릭 세력 분화 움직임에 대해서 의회는 즉각적인 반발로 아까 언급했던 심사령을 이제 제정한 거야. 자, 그러면 심사령은 뭐냐? 심사령은 그 목적만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예, 목적만. 목적을 내용으로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목적은 여러분도 아시죠? 비국교도. 그러니까 주타께서는 이때 비국교는 카톨릭이에요. 그렇지만 청교도도 은근슬쩍 다 포함돼. 비국교도의 어떤 그 간직 침입을 막기 위한 거죠.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그 클랜드 법 중에 그런 법이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법인령이라는 거 있어요. 법인령. 이 법인령은 그 잉글랜드 국교의 신자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인데
이때 이제 이 공무원은 주로 이제 시자치 임명의 공무원들이야. 그러니까 전국적인 공무원은 아니에요. 근데 이 그 뭐냐면 심사령은 법인용보다 범위를 공무원을 어떻게 뭐야?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뭐냐면 비국교적 간직침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용이 뭐냐? 이건 목적이에요. 심사령의 내용은 뭐냐면 그 국교의 형식에 따라서 국교의 형식에 따라서 성취성사를 하는 거야. 성취성사를 수행해야지만 하는 거야. 그 간직에 침입할 시 국교의 형식에 따라 절차에 따라 성취성사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국교에는 그 칼뱅파 온건한 칼뱅파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그 카톨릭적 요소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성취성사라든지 세례성사 같은 건 인정해요. 성사로서.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카톨릭도 성취성사가 있죠. 그러면 성취성사를 카톨릭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단서가 있죠. 국교의 형식과 절차에 따른 거야. 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얘네들은 카톨릭 나름대로의 어떤 성취 성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카톨릭 교도는 국교의 형식을 따를 수 없죠. 그 절차에 따라 성취 성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카톨릭 교도들은 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리고 청교도인도 이게 못해. 왜냐면 얘네들은 성취 성사 자체를 부정해요. 이거 성사라는 자체를 인정 안 해. 근데 이런 그 국교 형식 따라 성취 성사를 하면 자기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가치를 저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의 어떤 신앙을. 자, 그러니까 청교도도 못해. 음. 자, 이렇게 둬서 이제 국교의 뭐냐면 신자들만 간직 침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좀 완화됐어요. 그래서 명예혁명 위에 이제 국교도가 독립해 나갔잖아요. 네, 국교도가 아니라 그 청교도가 네, 왔다 갔다 한다. 네. 청교도 독립해 났는데 이때 좀 약간 이제 청교도에게는 좀 약간 이 그 내용을 좀 완화시켰어. 그래서 청교도 한에서는 그 뭐냐 국왕에게 충성서역만 해도 간직이 침입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청교도 입장할 때는 왜 청교도가 뭐냐면 그 국교를 차별받냐? 국왕에 충성 서약하는 것 자체도 그냥 잘못된 거다. 우리의 어떤 종교제를 침해할 수 있다. 거부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유주의 바람이 돌죠. 그래서 자유주의 바람이 돌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이 심사령이라는 자체가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잖아요.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이 심사령을 이제 폐지시켜. 폐지시키면서 개정을 해. 그래서 1828년에 개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했던 이런 것들 충성서역 같은 거 충성서역을 안 해도 이제는 간직에 침입할 수 있도록 돼요.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심사정 개정인데 교과서나 통론에서는 개론에서는 이걸 폐지라고 돼 있다고. 근데 이거 개정이에요, 개정. 예. 근데 뭐 교과서에서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심상 폐지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1829년에 카톨릭 해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카톨릭 해방법에 따라서 카톨릭 교도들은 이제 그 심사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도 뭐냐면 간집 침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심사령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은근슬쩍 뭐냐면 그 나름대로 카톨릭 정책, 친카톨릭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찰스 2세는 근육적인 이제 청교도주의 생활을 종지부짓고 국민은 즐거운 생활을 부활을 환영했으며 도덕의 이양과 방종의 면도 있었다. 요 뒷문장은 어차피 이거 서기의 그 교수님의 어떤 그 주관적 견해고 뒤에 넘어가서 자 이렇게 이제 이문혁 유엔회에서 이제 왕에게 또 매수되냐 왕의 지지하는 여당경 토리당이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 왕의 전제 정치를 배격하고
프랑스의 카톨릭 경계하는 시그당도 형성됐다. 예. 그래서 그 밑에 토리아 시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서로 멸시하는 그 칭호를 자기 당이 명칭을 삼았어. 유럽에서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예. 자, 이 토리당이 나중에 보수당이 되죠. 시그당이 나중에 자유당이 돼요. 여기 주의했던 토리아 시그는 각각 얘는 카톨릭이고 얘는 영국 국교회다. 그건 아니고요. 둘 다 영국 국교예요. 다만 그 앞에 찰스 2세 호의적인 당을 토리당, 찰스 2세의 반대는 당 시그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임스 2세는 이제 약간 까놓고 했는데 그다음 찰스 2세는 좀 약간 뭐냐면 자기 본질, 자기 신앙을 커밍아웃 안 하고 숨기면서 주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토리당 자체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뭐냐면 그 알고는 있었지만 대놓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왕을 이렇게 지지를 해줬던 거죠. 근데 나중에 제임스 2세가 까놓고 하니까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토리당도 왕당파지만 시그당과 함께 명예혁명에 참여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1670년대 말에 의회 주도권을 장악한 시그는 카톨릭 왕제인 제임스의 왕위 계승을 배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으나 임신 보호령을 또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 피고를 무한정 구금할 수 없고 일정한 기간 내에 재판을 하여 그 제명을 명시할 걸 규정했다. 자, 그래서 이제 찰스 2세는 의회 소집 않고 이런 의회 운집에 대해서 의회 소집 않았고 전체적인 통치를 하려고 했으나 곧바로 죽었어요.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제임스 2세야. 제임스 2세. 찰스 2세는 이제 적자가 없기 때문에 제임스 2세가 이제 왕위에 올렸는데 자, 여기 주의할 거는 적자가 없는 거야. 적자. 이건 정식 왕비한테 낳은 자식을 얘기하죠. 찰스 2세도 여러 명의 처분이 있었어. 근데 이제 유럽은 엄격하기 때문에 기독교권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 왕비에게 정식 부인에게만 낳은 아들이 딸만 적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그 뭐냐면 후궁이나 이렇게 이제 첩을 통해서 얻는 그 애들은 후궁이 아니라 첩이겠죠. 예. 그런 애들은 거의 사생아 취급받아. 그러니까 자식을 인정받지 못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적자가 없기 때문에 제임스 2세가 왕이가 됐죠. 근데 문제는 찰스 2세는 적자가 없을 뿐이지 첩에 낳은 자식도 있어요. 예. 불륜해서 일단 불륜보다는 이제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인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그 찰스 2세 서자 몬모스 궁이야. 예.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 반란 사건.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2세가 이거 안 되겠다니 한번 혼을 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파견해갖고 그 당시 그 몬모스 궁의 반란군들을 아주 장혹하게 그 진압을 하죠. 그래서 그 반란자였던 몬모스 궁은 시시 5개 조하고 나눠서 참혹하게 잘려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 재판을 통해서 관련자들을 무자비하게 대장 처형을 시켰다. 네. 자, 그래서 그는 찰스 2세와 달리 카톡에 나섰으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 찰스 2세와 달리 카톡에 뭐 찰스 2세는 그 국교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그 내용이 있죠. 요걸 연결시켜서 봐야 돼. 이 문장을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제임스 2세는 드러내놓고 카톨릭의 완전한 부활과 의회의 자의적인 전제 정치를 표방했다. 요거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래서 찰스 2세는 자기 신앙을 숨긴 채 위해를 유치해 보면서 야금야금 친카톨릭 정책을 했다라고 한 반면에 제임스 2세는 아예 커밍아웃을 하죠. 난 카톨릭 신자다. 예? 그리고 나서 의회 무시해버리고 친카톨릭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제임스 찰스 2세를 지지했던 토리당조차도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선이 넘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제임스 2세하고 이제 뭐냐면 또 관계가 틀어지죠. 네, 얘도.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그는 카톨릭 교도를 전국 고위직이나 군대 장교 그리고 대학을 임명하였고 1687년에 의회를 무시하고 간영선언을 발표하여 카톨릭을 비롯한 모든 비국교도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다. 그래서 말이 좋아 간영선언이지 실제로는 카톨릭을 인정하고
카톨릭교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전제 정권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찰스 2세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카톨릭을 통해서 전제 정권을 깨달으려고 했다.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앞에 있었던 그 그러니까 그 제임스 2세도 찰스 2세 똑같아요. 제임스 2세나 찰스 2세나 이렇게 겉으로는 제임스나 찰스 2세나 카톨릭을 통해서 전제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했다. 예.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계층의 민심을 떠나게 하듯이 심사위원과 임시인프를 폐기하죠. 예. 그렇지만 이거는 명예혁명 후에 부활되어 다시 예전에 이거 게시판에 대해서 게시판에 물어본 사람들이 많다고. 자, 그래서 이게 임시 심사위원과 임시인프는 잠시 폐기되고 다시 부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계군을 설치해서 런던 군구에 주둔했다. 서강제에 보면 상비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임스 2세 정책이 아니라 찰스 2세 정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어. 예. 근데 일단은 서계 중심을 좀 외워두시고, 예. 그러면 왜 상비군을 설치했냐? 의회를 뭐냐면 협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비군 한 3만 명 정도의 런던 군구에 딱 주둔시켜 놓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그냥 모가지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청교도혁명이나 내란의 기억이 생생한 이해나 국민은 참았어요. 예. 왜냐하면 제임스의 첫째 왕비에게 딸밖에 없었어. 이 딸이라는 게 메디하고 애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메디는 그 신교도 네덜란드 총독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메디에는 둘 다 신교도야. 대개 보면 스토트 왕조는 이제 청교도 사람들이 카톨릭 사람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영국 국교의 신교도 측이에요. 예. 그러나 제임스 2세가 이제 두 번째 왕비에서 왕자가 태어난 거야. 이제 왕자가 태어나면 그 왕자가 이제 왕위를 잇겠죠. 그럼 얘는 카톨릭 교도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 없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토리와 시리의 의회 지도자는 비밀리 네덜란드 총독 오렌지 월렴에게 그 아내 메리와 더불어 영국에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원래 이제 메리에게 영국 왕이 될 것을 이제 요청했는데 메리가 내 남편이 오렌지고 얼령과 같이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같이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공동왕으로 요청했던 거예요. 자, 원리엄은 이를 받아들이고 1688년에 11월 14,0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영국에 상륙했을 때 제임스 2세를 옹호하는 세력도 없었고 제임스는 사업하고 프랑스로 튀어버렸죠. 자, 이에 이제 의회는 1689년 1월에 제임스 2세가 왕국과 인민 사이의 원초적인 계약을 파기하고 기본법을 위배함으로써 왕국의 헌법을 파괴하려고 한다. 또한 스스로 왕국에 떠났기 때문에 왕위는 공위 상태에서 선언하고 그 월령 3세와 메리 2세를 공동왕으로 추대를 하죠. 요거 많이 듣던 말이죠. 요거 어디서 누크의 사회개혁론에서 약간 피오죠. 예. 이거는 누크의 사회계약서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누크는 그 위에 사회계약서를 쓴 거고 누크의 사회계약서에서 이 명예혁명을 일종의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 그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거 후에 이제 정당화시킨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누크의 사회계약서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예. 그리고 누크도 그 당시 제임스 2세의 어떤 전제 정치에 맞서가지고 한때 또 네덜란드에 도망을 갔어요. 망명 갔죠. 또 다시 이제 그 명예혁명 이전에 다시 몰래 복귀를 했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명예혁명이라는 것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고 한다. 자, 명예혁명은 왕의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위에는 월렴 3세 메리 2세를 하여금 왕위를 받아들인 동시에 그 유명한 권리장정을 뭐냐면 승인시킨 것이다. 이 권리장정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거 기춘에 한 3-4번 나왔을걸요? 예, 요거
자, 이 권리정정은 뭐 색다운 건 아니고요. 그 앞에 이제 대원장이나 권리청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내용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 입법권, 가세권을 확인시키고, 그다음에 의원의 원내 발언권, 면책권을 규정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중세의 헌정적 정통을 확인하고 입법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주된 내용은 의회 승인 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자, 의회 승인 없이 가세할 수 없고 의회 승인 없이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다. 그 앞에 이제 그 제임스 2세 때 상비군을 뭐냐면 유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회를 협박하려고 했죠. 자, 그 의회 선거는 자유로워야며 의회 내에서 토론이 자유로워야며 의회는 자주 소집되며 법은 공정하고 적절하게 운영해야 된다. 자, 이는 중세 유럽 영국의 편정적 정통을 종합하고 확인한 것이지만 실제로 왕권을 제압하고 의회의 우위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뭐예요? 권리정정 의의죠. 권리정정 의의. 교과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좀 외워두세요. 예. 만약에 권리정정 의의 쓰면 이거 쓰시면 돼요.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리정정을 이제 이어서 1년에 이제 보충하는 헌명적 조치를 했어요. 자, 보충하는 헌명적 조치. 그러니까 그 보충 입헌인가? 뭐 이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권리정정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들. 자, 요거 꼭 외워두세요. 수학은 나올 수 있어. 자, 군대 통수권을 위해가 장악하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무티니 액션이라고 하죠. 무티니 액션. 네, 무티니 액튼. 네, 네, 무티니 액션인데 이 무티니 액션이라는 걸 우리나라 번역하면 반란 조회. 네. 그 다음에 또는 군대의 군유대에 관한 법률. 네.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네. 네, 요거 그 뮤티니 액트를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와 있고 영어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간용법. 간용법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간용법은 비국교된 신교도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용한다. 여기 있어요. 자, 이때부터는 이제 비국교도가 뭐냐면 명예혁명 이후니까 완전히 독립교회 되는 거야. 예전에는 그 앞에 이제 비국교도 할 때 이제 같이 신교도는 이제 얘기했는데, 신교들이 이제 예전에는 청교도죠. 여기 영국 국교에 안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있었는데 명예혁명 이후에는 청교들이 국교도에 벗어났어. 독립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비국교도가 된 거예요. 그때는 그 전에 비국교도에서 청교도 들어간 것은 예전에 이제 비국교도가 그 뒤에 비국교도가 이제 청교도가 된 후의 시점에서 소급해서 그렇게 불렸는데, 그래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영국 국교에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명예혁명 이후부터는 이때는 완전하게 명실상부하게 신교도들이 비국교도였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카톨릭 교도들은 뭐 그러면 종교 자유 인정이냐? 아니에요. 종교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카톨릭 교도는 그렇다고 탄압받느냐? 그건 또 아니야. 그냥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면 카톨릭 믿고 있으면 탄압까지는 하진 않았어. 공적으로 믿으면 문제인 거야. 공적으로. 그냥 카톨릭 교회 만들어 놓고 거기 미사 드리고 막 그런 건 안 되고, 집에서 이제 몰래 개인적으로 믿으면 괜찮은데 공적 뭐 대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비국교는 신교도 청교도는 까놓고 대놓고 믿어도 돼요. 얘네들은. 예. 그러면 이 간용법의 의미가 뭐냐면 종전에는 하나의 왕국, 하나의 종교의 원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영국 국교에서 자기가 성향이 다른 이 청교도들을 계속 뭐냐면 형식적으로 붙잡아 놓고 독립을 안 시켰던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 이런 하나의 왕국과 하나의 그 종교라는 원칙이 명예혁명을 깨졌다는 거죠. 영국 내에서. 그래서 비교구들이 이제 뭐냐면 독립교회 만들어지며
그들에게 독립적으로 예배를 볼 수 있는 자료를 허용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카톨릭 교도는 언제 공식적으로 이제 받냐? 앞에서 얘기한 카톨릭 해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마다 의회 정기적인 소집을 이제 규정을 하고 검열법을 폐기함으로써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했다. 요 1년에 추가적 형량적 조치 있죠? 요거 외워두세요. 한 몇 가지가 돼? 네 가지 되겠네요. 예. 자, 그럼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메리의 누이 동생이었던 월렴 3세를 계승한 옛 여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옛 여왕도 얘도 이제 그 메리하고 이제 그 메리 동생인데, 그러니까 제임스 2세의 그 딸이죠. 네, 얘도 이제 후계자 없었기 때문에 얘는 왕위 계승법을 만들어서 영국 왕은 영국 국교에 속해야 한다는 구정해서 제임스 2세 후손의 왕위욕을 봉쇄를 하고요. 신교도인 한호부를 왕위 계승을 원하게 했다. 그래서 이 왕위 계승법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제임스 2세 그 후손들, 그러니까 주 스토트 왕조들은 상당수가 카톨릭을 많이 믿어요. 예, 물론 옌이나 메리 같이 신교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 영국 국교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후손들이 또 왕이 오르는 걸 봉쇄하기 위해서 카톨릭도 왕이 되는 걸 봉쇄해서 그 당시 좀 반계열등이었던 한우 왕실 왕이 있으면 인정한 거죠. 신교도인. 그 당시에 유럽은 서로 이제 혼인관계 엮였기 때문에 독일 왕조가 독일 왕이 영국 왕이 된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명예혁명으로서, 자,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빨리 절대 왕정이 타파되었고, 그다음 의회 중심의 입헌 정치에 길을 열었다. 예. 그래서 명예혁명의 의의를 이렇게 적어놓자. 의의. 참고로 명예혁명 몇 년에였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죠. 정확히 1689년에 이루어졌어요. 1689년. 그리고 프랑스 혁명 몇 년에였죠? 딱 100년 뒤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났어요. 명예혁명이고. 이거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예. 프랑스 혁명 이전에 100년 전에 영국에서 일어난 혁명, 명예혁명이죠. 예. 그 연도 좀 외워두세요. 뭐 연도 다 외울 필요 없는데 중요한 사건들은 꼭 외울 필요 있어요. 프랑스 혁명처럼 이렇게 딱 중요한 사건을 외울 필요가 있겠죠. 명예혁명이나. 자, 근데 제도적으로 이제 마련했다고 해도 이 제도를 효율적 운영이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그걸 이제 계속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는 이렇게 창조된 유럽 최초의 근대적이고 국민적 입헌국가 원활히 효율적 운영할 수 있느냐였다. 18세기 때 영국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거리 멀었으며 명예혁명으로 성립한 새로운 정부 형태가 운영 가능할 뿐 아니라 매우 효율적인 걸 입증하였다. 정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의 국가 재정 문제죠. 요거 서기에서도 이거 자주 언급되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서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 문제잖아요. 돈하고 재정, 국가를 운영하는데, 자, 요때 이제 서양사 강자에서 그걸 되게 강조하죠. 그때 이제 그 서양사 강자도 국가 재정 문제를 상당히 강조해서 그 1694년 영국은행 설립을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영국은행은 일반 민간은행이 아니라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에요.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영란은행. 또 원래는 민간은행으로 출발했는데 이 은행이 점점 크다 보니까 이게 국가의 사주였어. 국립중앙은행을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왜 만들었냐? 그 당시 이제 영국은 그 세계로 뻗어갔잖아요. 식민지도 만들고 17세기 말에 들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해군을 유지하고 막대한 군사비가 들었어요. 요걸 확고히 좀 뭐냐면 보충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느낀 거야. 그래서 이제 영국은행을 뭐냐면 만들었던 거죠. 영국은행을. 그래서 이제 그것은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익이 돼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도 이제 식민지에 투자를 하려면 영국의 어떤 해군력이나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용을 담당할 수 있는 은행이 필요한 거야. 그래갖고
영국은행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줬다. 예. 그래서 종조의 사립은행을 큰 것을 사들여서 국립중앙은행으로 만든 게 1694년이에요. 예.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성립됨으로써 해결되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그 중앙은행으로부터 그 6%에서 7%까지 낮은 이더 필요한 돈을 차용할 수 있게 되고, 유상계금은 그대로 대표적으로 구성된 의회가 보증이 될 것을 확신했고, 영국은행을 통해서 정부 인정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있지만 이게 영국은행이 중앙은행이잖아요. 정부가 있고 영국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요. 네. 그러면 돈을 빌려줘. 이때 돈을 빌려준 건 뭐야? 얘네들 발권력이기 때문에 파운드를 막 찍어가지고 아니 만들어갖고 정부한테 주는 거야. 그럼 정부가 이제 줄 때 파운드를 빌릴 때 보증이 필요하죠. 앞으로 이제 착시에 감겠다는 의회가 보증을 해줘. 그래서 정부가 빚을 갚도록 우리가 뭐냐면 의회 예산권을 얘가 예산권을 갖고 있잖아요. 적재 뭐냐면 그 뒷받침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증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영국은행에서는 쌍값으로 정부한테 값싼 이자를 빌려주고, 정부는 이자 그런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비나 해군 그 학중이나 이런 데 쓰겠죠. 자, 이제 17세기 영국에서는 근대 국가라는 리바이드라는 기다리는 데 성공했으며 그 개수의 거대한 힘을 파괴하지 않았으나 그것을 국민의 의사와 법에 종속시키는 데 성공했다. 요거까지 이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서기의 그냥 저자의 생각이야. 문학적 표현이죠. 자, 하여튼 팩트 중심으로 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애뇨왕이 이제 사망하고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때 왕위 계습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제임스 1세의 손녀의 아들인 그러니까 반계열 쪽이죠. 하노브공 조지 1세 독일 그 공국이에요. 예. 하노브 1세가 왕위를 계승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를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는 영어조차 몰랐기 때문에 정치를 장관들에게 맡기게 되고 의회는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으로 내각을 조직하고요. 의회에 책임지고 있는 정치하고 의회는 책임을 지고 정치를 하는 책임 내각제 간섭이 수립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입헌주의 정책이 그러니까 위헌 내각제가 확립되죠.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하노브 왕조가 나중에 좀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왜 바뀌냐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하노브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예, 빅토리아 여왕이고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누가 교훈했냐면 그 엘버트 궁이라는 사람하고 교훈했어. 이 엘버트 궁은 영국 사람이 아니고 독일 사람이야. 예, 독일 사람의 자기 그 독일의 조그만 공국이었던 작센 코브루크 고타 왕조가 있어요. 고타. 그러니까 작센 코브루크 고타가 있거든요. 이 고타가는 그 작센주를 지배하는 그 영주였는데 여기 이제 하노브하고 이제 뭐냐면 혼인을 한 거죠.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 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모계 어머니죠. 모계 쪽은 왕위 계승이 안 돼요. 부계 쪽으로 왕위 계승돼.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그 낳은 자식이 누구냐? 에드워드 7세거든요. 에드워드 7세는 어머니 성을 안 따르겠죠, 당연히. 그럼 아버지 성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왕조가 이제 끊어지고 빅토리아 왕조 끊어지고 그 북위 쪽으로 왕조가 연결돼. 그래서 작센 쿠르트 고타가가 하노버 왕조를 대신할 때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중에 1차 세계 끝나니까 시작하니까 이때 이제 이 작센 쿠르트 고타라는 말 자체가 독일 말이잖아. 예, 독일 가문이고 영국 사람들이 그 당시 독일 되게 싫어했거든요. 거기다가 고타 폭격기가 있었어. 고타 폭격기.
독일 측에 고타 폭격이 있는데 요게 작센, 코브르크, 고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름을 말로 바꾸냐면 그 윈조하고 윈조궁이 있거든요. 벌궁에 그 윈조로 바뀌어. 그래서 윈조 왕조라고 하죠. 윈조. 그래서 지금 윈조 왕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현 왕실은 한국 왕실 후손이긴 맞지만 왜냐면 모계 쪽은 이제 그 빅토리아 영 때까지는 연결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작센 코르트 고타 왕조였어요. 그 뒤부터는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독일 명칭을 뿌려 그 벌브의 소재 윈저를 이름을 따서 1917년 윈저 왕실로 명칭을 고쳤다. 특히 고타 폭격기에서 독일 폭격기가 있었는데 그 독일 폭격기의 명칭을 왕실에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보다 앞서 예뉴왕 치세 때 통합법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 두 왕국이 정식 결합됐죠. 예전에는 두 개 왕국이 있었죠. 한 왕을 모시는 두 개 왕국 분리된 왕국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로 통합을 됐어. 그래서 그레이트 브리트 연합 왕국 이렇게 이제 하고요. 이 결합은 영국으로서 신교도인 한호 왕조 왕실이 들었을 때 스코틀랜드 카톨릭의 스튜어트 왕실 복귀와 후환을 없앨 것이고 후진적인 또 스코틀랜드의 영국과 그 식민지의 새로운 생활 뭐냐면 무대를 개방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잉글랜드가 만든 그 강대한 영역을 스코틀랜드 같이 이제 그냥 진출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스코틀랜드 입장일 때는 장로교죠. 신교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스튜어트 왕실이 또 복귀하면 또 큰일 나니까 그냥 아예 옛영왕 때 합쳐버린 거야. 두 개는.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왕조는 계속 이제 신교도 왕조니까 스코틀랜드가 이제 자기 신교도니까 같이 이제 코드가 맞죠. 근데 이게 아일랜드는 좀 힘들었어요. 예. 아일랜드는 뭐냐면 그렇게 탄압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민들이 카톨릭을 믿고 있었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좀 크게 문제가 돼.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일랜드 통합이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279페이지 보세요.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겹치니까 쭉쭉 읽고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요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좀 정리를 하나 할 게 있어요. 예. 제가 이걸 깜빡했네. 영국 국교회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영국 국교회. 제가 계속 이제 그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요걸 좀 정리하면서 좀 보죠. 자, 영국 국교회는 성립 자체가 부교적 요소와 신교적 요소 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부교적 요소인 의례적인 측면과 신교적 측면인 그 어, 교리적인 측면도 있어요. 칼빈 쪽에 있는 교리죠.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는 이제 부교적 요소인 파들이 많고 또 신교적 요소가 있는 파들도 많아.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영국 교회를 이제 이렇게 나눠보면 자, 청교도가 있는데 이 청교도는 이제 여기서 뭐 신교도라고 이제 표현하죠. 예. 그때까지는 영국 국교회라는 큰 철석이 있었어요. 예. 영영명 이전까지는. 자, 그러면 성경회 중에 카톨릭적 요소가 제일 많은 게 고고학파, 고고회파라고 하는데 이 고고학파를 고파교라고 하죠. 카톨릭적 요소가 강하고 예배와 성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갖고 친카톨릭 정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찰스 1세잖아요. 그래서 찰스 1세는 영국 국교회를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요 고파교회를 내세워서 친카톨릭 정책을 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의 어떤 장로애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발이 많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교학파인데 이게 이제 성공에서 제일 많은 학파야. 얘네들은 이런 고파교와 저파교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야. 되게 이제 강범위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들이 얘네들이 성공하신 중에 강교학파 제일 많아요. 근데 저파교회는 그 청교도보다는 좀 약간 카톨릭적 요소가 많지만 앞에 있는
고파교회와 그다음에 강교학파보다는 좀 더 프로테스탄트 요소가 강한 집단이에요. 예, 얘네들은.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교도는 저파교회보다 더 프로테스탄트 요소가 강해. 얘네들은 아예 카톨릭 요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두 개 파로 나눠져 분리파하고 잔류파로 나눠지는데, 앞에 얘기한 처럼 명예혁명 이후에 청교도가 이제 분리돼 나갔잖아요. 대부분 분리파들은 이렇게 이제 뭐 분리돼 나가. 그래서 이때부터는 얘네들 비국교도가 된 거야. 명예혁명 이후부터는. 근데 서기에서는 이제 서강자나 이런 데서는 명예혁명 이후에 비국교대 된 것을 그냥 소급해 갖고 그냥 뭉쳐가지고 처음부터 비국교로 기록을 돼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명예혁명 이후부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얘네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이제 비국교도가 된 거고, 서계나 서강자 같은 경우에는 비국교도라는 명칭은 이제 그 전까지 명예혁명 이전까지 소급해서 이제 부르게 된 거죠. 예, 요거 이제 분리해서 좀 보시고. 자, 하여튼 이 그 분리파 안에서는 왜 분리파 부르면 이제 영국 국교에서 분리하자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예, 그래서 명예혁명 이후에 비국교도였고, 그 안에서는 예전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여러 파들로 있어요. 장로파, 독립파, 수평파, 침례파, 디거즈, 피거리 파더즈 이렇게 이제 있고, 거기 이제 장로파, 독립파, 수평파는 좀 예전에 설명했죠. 근데 침례파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약 성서 내용에 따라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한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제세파의 영국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교회 믿는 분들 중에 침례파도 있을 거예요. 침례파 교회도 다니신 분도 있죠. 그다음에 폐교인파들은 예전에 설명을 좀 했을 텐데, 얘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청교대 독립교회를 만들자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메인플라워 선언 같은 것도 이제 피그인 파더지가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청교도 안에 있는 피그인 파더지들이 얘네들이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잔류파가 있는데, 잔류파는 뭐냐면 명예혁명 이후에 그 독립교회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가 이제 영국 국교회가 된 게 아니라 비국교도도 이제 명시사무가 딱 정해졌잖아. 예. 그런데 그 청교도가 독립교회 나감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계속 영국 국교에 남아가지고 좀 뭐냐면 영국 국교회를 좀 개혁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청교도 안에서 이들 잔류파라고요. 예. 근데 이 잔류파들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 국교에 그냥 흡수통합이 돼버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좀 설명을 했어요. 되게 많죠. 예. 안에서도 영국 국교에서도 다양한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교파들이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잉글랜드 행동 관련된 내용을 아, 서강제에서 읽고 넘어갈게요. 자, 읽고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이에요. 네, 첫 번째 인증번호 60번입니다. 자, 16세기 때 헨리 8세의 주도로 시작된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국교의 취지를 수립하였다. 자, 그러나 국교의 벌기로 칼뱅파 역시 꾸준히 성장해 16세기 말 그 숫자가 600만 중에 전체 인구의 10% 있었다. 자, 이때는 국교와 같이 있었어, 칼뱅파가. 자, 잉글랜드 국왕은 국교의 숫자만 인정하기를 거부한 카톨릭이 약 3%에 불과했다. 자, 칼뱅파 비율은 그 청교도들이죠. 프랑스와 비슷했지만 부분적으로 제격적인 잉글랜드 국교는 칼뱅파를 통제할 수 있었다. 자, 게다가 칼뱅파는 온건파, 급진파를 비롯해서 여러 분파로 나눠졌고, 앞에 이제 칼뱅파, 그러니까 청교도와 관련된 내용에서 여러 파별도 있다고 했죠. 서로 겸제했다. 자, 그 급진파 중에서는 국교의 성직자 개소제를 폐지와 독립적인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청교도파가 있었다. 자, 여기는 그 청교도파가 있었다는 건 이제 독립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 1세 이후 카톨릭 대상자들이 왕위에 오면서 개혁의 속도가 더디진 17세기 이더 청교도 혁명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엘리아스 1세까지는 뭐 그렇게 넘어갔어요. 얘네들 의회와 뭐냐 절저하게 이제 뭐냐면 소통하고 정치를 했는데, 스튜어트 왕조 때는 이제 지 혼자 막 정치를 하고, 그죠? 카톨릭을 이제 은근히 또 내세우면서 하고.
그래서 사회적 잉글랜드는 지주계층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한 데다가 처음부터 해외시장에 개척해 나간 양봉산업이 14세기 때 발전하면서 상업적 농업이 일찌감치 발전했다. 자, 이 과정에서 봉건적 지주층들은 상업적 지주층으로 전환 내지 봉건 지주층의 부유주화가 잉글랜드 혁명 이전에 이미 크게 진척되었고, 자, 이들은 이후 강력한 경제를 기반으로 가지고 등장하기 시작한 상업계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혁명을 주도했다. 자, 이건 서양사 계론의 이제 그 스투어트 왕조 당시에 청교도주의 학상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젠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 요먼 그리고 그 상인들 대상으로 이런 청교도주의가 학살이 됐죠. 자, 하여튼 이런 배경 아래 그 잉글랜드 혁명은 그 절대주의를 축구하는 왕권과 의회 대립이 시작됐다. 엘리아스 1세의 마지막 투도 왕조가 단절되자 스코틀랜드 왕이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로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하고 스투어트 왕조가 시작됐다. 제임스 1세와 그의 뒤들은 찰스 1세는 잉글랜드 정치적 상황을 무시한 데다가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며 의회 대립을 자초했다. 자, 국왕은 의회 승인 없이 가세를 하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제임스 1세 때는 덕세고 덕세를 얘기하고요. 자, 찰스 1세 때는 선박세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의회 승인 없이 가세하고 의원들 다수는 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처세에 분개했다. 자, 왜냐하면 의회는 잉글랜드 헌정 질서상 왕국의 공동 주권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하원의 과반수는 종교개혁 급진파인 청교도파였고 국왕의 종교적 탄압 정책은 그들의 분노를 배가했다. 자,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했으며 의회는 승인 없이 가세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주장했는데 이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하고 의회 없이 통치를 강행했다. 11년 동안 자의적인 어떤 그 정치를 했죠. 동시에 그는 강고한 왕관 국고주의자. 자, 이 왕관 국고주의자라는 것은 어디파예요? 교파고예요. 카톨릭적 요소가 많은 고파교회죠. 자, 그래서 누르경 초기경을 임명하고 잉글랜드 국교를 강요했다. 이때 잉글랜드 국교는 그 영국 그 고파교회가 장악한 카톨릭적인 국교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스코틀랜드 장벽파죠. 당연히 반발하죠. 그래서 전쟁을 직면했고, 그러나 모든 재정전이 고갈되자 찰스 1세는 새로운 정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 영국 상인들이 요청했다가 런던 상인들이 요청해 거부당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찰스 1세가 의회에 도움했는데 11년 만에 소집된 의회는 안건 제안을 대대히 개입을 했는데 그게 놀려가지고 다시 해체시키죠. 그러다가 어쩔 수 또 부르죠. 단기회에 장기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자, 이 시기까지만 해도 누구도 내란이나 혁명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잉글랜드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란이 나자 자, 이들 진압하기 위해서 그 군대를 보내야 했는데 군 통수권을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국왕과 의회가 한번 대립을 했고, 자, 의회는 국왕에게 대간주를 제시하면서 찰스 1세가 대입하였고 결국에는 1642년에 여름 내전이 발발하여 혁명이 시작되었다. 자, 내전 초기에는 군사적으로 우세한 왕당파가 보존했으나 의회파는 그 군사 지도자인 쿠노이 등장하면서 전세가 역전됐고요. 그 다음에 그 1645년에 그 쿠노의 신영군은 저희 서기에서 좀 얘기했을 거예요. 그 철기 군중의 핵심적인 병력을 다시 재편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병력이 네스리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다. 자, 그러나 승리한 일패는 장로제를 주장하는 장로파와 각 국파의 자유를 주장하는 독립파로 분열되어 있었고, 독립파 내에서는 급진적인 사병대 수평파가 등장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틈타서 왕은 다시 스코틀랜드 피신했으나 크노에게 패하여 포로가 되었다. 자, 의회 내 다수파는 왕을 처벌하는데 미온적이었지만 크노에는 프라이드 대우를 시켜서 그 장로파 의원을 수청하고 1649년 찰스 2세를 처형했다. 국왕은 처음으로 국왕의 처형으로
잉글랜드는 공화국이 되었다. 급침파 위원들만 남은 잠부회가 있었지만 실권은 크노의 군대가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쭉 있는데 여기 내용들은 이제 제가 다 읽지 못하겠고, 자 여기 이제 거의 서계 내용과 비슷비슷해요. 이 사람이 이제 호국경에 취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당서법을 만들었죠. 그 내용이. 그래서 통계당서법이라는 미명안에 이걸 감독한다는 미명안에 군인들 다 파견했잖아요. 그래서 소장을 이제 파견했어. 거기 담당자인.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장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군대에 의해서 독재 정치가 이제 시작됐다. 이 내용이야. 자, 그다음에 크롬웰 당시에 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또 뭐냐면 찰스 2세를 내세우면서 반란을 일으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이 신정정치의 지휘자인 올리언 크롬웰은 젠트리 출신의 청교도로서 수영군의 지휘관이었다. 자, 의회를 해산 후 그 크롬웰은 자기 입맛에 맞춘 새로운 의회를 구성했지만 대부분 의회와 동의 절차 없이 통치했다. 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가 내전 당시 청교도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자, 크롬웰은 스코틀랜드 장로파와 아일랜드 카톨릭을 난폭하게 진압했다. 또한 그 해전에서 네덜란드, 에스파냐를 차례로 대파하고, 요거는 이제 항해조대 때문이죠. 항해조대와 이제 관련된 전쟁은 제1차 그 네덜란드 영국 전쟁, 네덜란드 전쟁이야. 네덜란드, 아이고. 자, 제1차 네덜란드 영국 전쟁이거든요. 자, 이 네덜란드 영국 전쟁이 1차 전쟁이고, 그 후에 이제 2차, 3차는 그 뒤에 왕정 복구 후에 찰스 1세 때 일어나, 찰스 2세 때. 예, 이건요. 그래서 이때 일어날 때 뭐 이제 도보 미락 믿고 그냥 도보 미약이나 이런 것들 맺고 그러죠. 자, 그래서 차례를 격파하면서 대서양에서 잉글랜드와 해군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의회는 젠틀의 항구적인 재정 군사국가의 존재는 점점 더 두려워했고, 의회는 젠틀리는 항구적인 재정 군사국가의 존재를 점점 더 두려워했고, 자, 의회는 큰 의회에 대해 자금 조달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자, 의회는 이 의회는 어떤 의회, 잠부의회가 아니라 큰 의회들이 그냥 구성하는 의회, 자기 입맛대로. 근데 그 자기 입맛대로 구성된 의회조차도 큰 의회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결국에는 1657년에 겁을 내버리니까 그냥 해산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의회를 구성하지 않아요. 네. 그 하에 이제 다음에 이제 죽지만, 자, 그래서 1658년에 크루엔이 사망한 후에 그의 아들 리처드가 호국경에 침입했으나 국민들의 불만으로 이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했고, 자, 몽골 장구에서 찰스 1세 아들 찰스 2세가 왕에 올라가 왕정 복구가 이루어졌다. 스튜어트 왕과 잉글랜드 국교회가 복귀된 데는 3년이 걸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이때부터는 청교도가 완전히 이제 뭐냐면 인기가 확 떨어졌어. 네. 그때 후회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처음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찰스 2세는 1670년도부터 전제적 통치를 실시했다. 한 10년 동안은 숨어 지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 시기 때 의회의 토리파와 시급파가 형성됐고요. 1680년 찰스 2세를 계승한 제임스 2세는 카톨릭을 옹호하고 자의적인 질서를 실시했다. 얘는 대놓고 했다고 했죠. 예, 얘는. 자, 그는 재정 군사적인 중앙 집권화를 추구하면서 카톨릭교 우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 이전부터 국왕은 의회 소집을 최소화하고 의회 동의 없이 재정을 확충하려고 했다. 3만 명의 상비군을 주로 런던 인근에 주둔하면서 전쟁보다도 의회를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요거를 제가 아까쯤 얘기했지만 이건 제임스 2세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 앞에 서기에서는 찰스 2세로 돼 있어요. 예, 찰스 2세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거 좀 비교해서 보세요. 이거는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뭐 서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별다른 기록이 없다 보니까 다른 자료가 약간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설명을 돼 있어요.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 의회가 반발 1688년 네덜란드 총독이었던 나사우 오렌의 월리엄이 군대를 끌어들이자 제임스는 프랑스로 도주했고, 자, 그 다음에 의회는 월리엄과 그의 아내 메리를 공동국왕으로 추대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기 때문에 명령명하고, 자, 1689년에 권리장전을 했죠. 이 1689년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권리장전 제출한 예, 잉글랜드 입헌군주에 항립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뭐냐면 그 재정국가적 모습이나요. 항상 얘네들이 재정군사국가를 어떻게 하는가. 요게 핵심 키워드거든요. 서강자에서. 자,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두 차례 혁명을 겪은 잉글랜드는 17세기 말에 이어 강력한 재정군사국가로 부상했다. 강력한 해군을 유지하고 군사비를 아낌없이 지출했다는 점에서 잉글랜드 정부와 개인 투자자가 이해하니까 맞았다. 왜냐하면 식민지를 확보하려면 육군보다는 해군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이 해군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군대를 만들고 성곽을 만들어야 될 거냐, 군인도 고용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을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은행이 필요하죠. 그래서 잉글랜드 은행, 영란은행, 영국은행이 설립되었죠. 자, 이는 근대적 그 신용체제의 발전을 이야기했다. 자, 잉글랜드의 국가 채무는 늘어나고 조세 부담도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재정 군사 활동을 담당한 관료 집단 역시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그 프랑스 혁명 이전 잉글랜드는 전쟁에서 가장 세율이 높은 나라였는데 1680년에서 1789년까지 그 군대와 전쟁에 관련된 부채는 매년 70에서 85% 국가 예산 지출했지만 잉글랜드는 결국 파산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파산할 수가 없죠. 왜? 은행이 국가 거니까. 만약 국가가 은행에서 중앙은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국가 거니까 영국은행이 그래서 잉글랜드는 영국은행 매년 돈을 빌려와도 그 영국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린다는 게 찍어내는 거거든요. 파운드를 막 만들어내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값싼 이자로 이제 빌려서 여기 비싸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값싼 이자를 빌렸어요. 서강제는 좀 약간 비싸져야 되는 이유이.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은행이 이제 빌려올 때 그때 이제 그 뭐냐면 보증은 누가 써줘요? 의회가 서주잖아. 의회가 이제 우리가 세수를 뭐냐면 해가지고 돈을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쉽게 자본 조달이 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거기다 동질적인 농촌자본 계급 젠트리는 그러니까 상인 계급은 동질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국과 좀 달라요. 얘네들은 영국은 대립적이고 다른 계급 사람이지만 부유주와 그 귀족들이 얘는 젠트리든 상인이든 전문가든 다 이제 젠트리에서 나온 거야. 네, 이웃 사촌이야. 동질적인 농촌 자본가 계급이 국가 권력 자금 잉글랜드 재정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 계급이라 할 수 있는 자들까지 가세 요인을 보장했다. 그 결과 조세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동능을 갖췄지만 사회적으로 잉글랜드 조세는 절대주의 프랑스와 달리 정치적 축적의 논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즉 농업 자본주의가 만든 사회적 소유 체제는 경제적 이윤 배분을 둘러싸고 그러니 지배계급의 정치 투쟁 사적 형태의 경제 착취로 대치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프랑스처럼 이렇게 지배계급과 정치적 투쟁 같은 게 일어나지 않고 주로 경제적 뭐냐면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채무자와 채권자 있죠. 이런 관계로 뭐냐면 바뀌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왜냐면 같은 계급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스투어트 왕가를 몰아내고 위에는 1694년에 잉글랜드 은행이 성립되면서 재정 군사적 기반을 비틀 강화했고 자, 그리고 메디아 원리엄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왕위는 1701년 하노버 왕조로 넘어갔다. 새로운 국왕과 함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그 1707년 통합해 영국을 출범했고 영국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국가 자본을 효율적으로 축출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 경약적인 계획과 자율련된 전문 관리를 사용한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파괴적인 지출을 축소시켰다. 또한 수탈된 효율적인 행정은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자본주의 성장에 연관된 근대적 산업제도와 신용제도 도대는 재정 군사 국가의 효율과 전쟁 수행을 극대화시켰다. 뭐 등등 있는데 요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요건 단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다만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잉글랜드 은행은 그 당시 영국이나 영국 정부나 개인 투자들이 원하는 그런 돈을 잘 대줬다. 저리도.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재정 군사 활동도 원활히 할 수 있었다. 경제 발전도 원활히 할 수 있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다음 서양사 개론으로 넘어가죠. 다시 17, 18세기 때 예술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뭐 거의 나오지 않다고 보시면 되죠. 바르크 미술이나 뭐 로코코 미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고 그렇지만 한번 읽어 중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예, 좀 쉬었다가 할까요? 요거는요. 예.